안녕하십니까. 이태규 내리신경과 전재현입니다. 이전에 말초신경병증과 이명에 관한 주제로 비온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렸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전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다룰 때,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간 주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율신경계와 그 이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오늘 비온디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원시인들의 생활 상황을 담은 일러스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을 발달시켜서 문명을 이룩하고 원시 시대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었지만, 태초에 야생에 내던져졌을 때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할 때도 있었고, 또 도망쳐서 목숨을 보존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 거고, 또 갑작스럽게 나타난 야생동물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 꼼짝 못하는 상황도 있었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위협해서 쫓아내서 편안하게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거를 벌여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음식물을 섭취해서 소화를 시켜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런 일도 했어야 됐고, 또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세대를 이어나가는, 이렇게 인간은 이런 fight, flight, 그리고 또 이렇게 sleep and rest, 이런 작용과 같은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생명을 쭉 이어오고 세대를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문명을 발달하기 이전부터, 이성을 발달하기 시키기 이전부터 이렇게 생존의 필수적인, 그리고 세대를 이어오는데 필수적인 이런 자율적으로 우리 신경을 조절하는 이 신경계,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자율신경계란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인체기관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신경계입니다. 인체 외부나 내부의 환경 변화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응해서 환경에 적응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계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신체를 조절하는 이런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일러스트처럼 좀 생명이 위태로울 때 탈출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내게 하고, 또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었을 때 또 상황에 맞게 체온을 조절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고, 또 편안하게 수면하거나 휴식하거나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대소변이나 성관계에서도 자율신경계는 또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또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심장박동이 변화하거나 동공 크기가 변화하는 것도 자율신경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율신경계가 그 체내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말초신경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추신경계는 보시다시피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이 뇌와 척수에서부터 나오는 이 신경이 팔, 다리랑 전체 장기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전깃줄 같은, 이게 복잡하게 이게 얽혀 있는 이런 신경들이 말초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도 마찬가지로 말초 자율신경계와 중추 자율신경계로 구성되는데, 말초 자율신경계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되겠고, 우리가 아직 흔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중추 자율신경계 또한 그 뇌의 앞내와 뇌줄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초신경계의 교감신경계부터 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신경계는 이제 처음에 신경절전 세포체, 그러니까 신경세포 핵이 여기 1번 흉부척수부터 2번 요부척수까지의 척수의 중간 가쪽 세포 기둥에 위치를 해서 이렇게 쭉 나와서 척추 곁과 척추 앞의 교감신경 줄기와 교감신경 절로 연접을 하게 됩니다. 짧게 연접을 해서 교감신경 절 후 신경섬유가 길게 각각의 장기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피부까지 이렇게 분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부교감신경계의 구조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감신경계에 있었던 교감신경계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흉부척수에서 요부척수를 제외한 나머지 뇌줄기와 엉치척수의 교감신경계의 핵 신경절전 세포체가 위치하고 뇌줄기에서 이제 그 위치하고 있는 12개의 뇌신경 중에 3번, 7번, 9번, 10번 뇌신경의 부교감신경 성분이 같이 이제 섞여서 쭉 신경절전 신경세포 섬유가 쭉 이어져서 장기 근처에서 연접을 해서 신경절을 이루고 이후에 짧게 신경절 후 섬유가 각각의 장기에 분포를 하고 이게 미주신경과 엉치척수에서 출발한 이 신경절 전 신경 섬유도 장기 근처에서 이제 자율신경 월기를 구성해서 각각의 장기에 이제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이제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의 이제 구조에서 이제 각각의 기능을 살펴보시겠는데요. 기능 역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은 정반대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안정 상태나 기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에너지를 보존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동화작용하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며 활성화가 되겠고, 교감신경은 이제 우리 몸이 흥분하거나 긴장을 할 때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고 하는 방향으로 이화작용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각 좀 살펴보면은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축소시켜서 외부로부터 오는 이제 정보를 이렇게 좀 차단하고, 반대로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대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좀 이렇게 늘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소화기관과 관련된 장기를 부교감신경들은 이제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고, 교감신경은 반대로 소화기관을 억제시키고 심장 박동을 촉진한다든지 기관지를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골격근으로 혈류를 더 보낸다든가 좀 땀 분비를 더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활성을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방광을 수축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반대로 이제 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흥분하거나 긴장할 때는 이제 요일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방광이 이완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점은 이제 성관계 때에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각자 이제 적절하게 기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성관계의 시작은 편안하고 안정한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이 없을 때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루어지는 게 처음에 이제 시작이겠고, 남성은 이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발기가 되고 여성에서 이제 질분비액이 늘어나면서 시작이 되겠고, 이후에 성관계 마무리는 이제 사정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지 이제 사정이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관계가 자율신경의 기능을 보는 하나의 좀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적절히 타이밍 맞게 잘 기능을 해야 되니까요. 방금 이제 말초 자율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보았고, 중추 자율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 자율신경계는 이게 뇌의 모식도인데, 여기서 빨간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중추 자율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시상하부, 중간내, 다리내, 숲내가 그 핵심이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시상하부, 중간내, 다리내, 숲내 모두 뇌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뇌의 진화와 발달과 이제 관련이 있는데, 가장 이제 생명의 중추적이고 필수적인 그 자율신경계부터 이제 먼저 발달을 시켜서 생명을 유지를 잘 되게끔 해놓고, 이후에 이제 고위 기능을 발달시켜서 이제 대뇌 피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달되는 이제 뇌 발달 과정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중추 자율신경계는 또 시상하부뿐만 아니라 앞내에서 선피질과 앞뒤랑 편도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하겠는데, 선피질 같은 경우는 이 관자 덮개를 들추면은 나오는 이제 피질로서 내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통증을 감각하는 역할을 좀 하게 되고, 앞뒤랑은 이제 좌우 뇌를 이어주는 뇌궁을 둘러싼 이렇게 띠처럼 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의욕 유발과 주의력의 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축도엽 안쪽에 편도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감정 반응과 연관이 있는데 공포나 스트레스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고, 가장 중추적인 이제 시상 하부는 체온 조절이라든지 스트레스 반응이라든지 각성과 수면 주기와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 줄기 역시 이제 중추 자율신경계로서 역할을 하는데, 중간내에서는 이제 수도관 주위 회색질이 그 중추 자율신경계에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로 통증 조절과 통증을 이제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다리 내의 팔 겨택은 이제 섬피질로 가는 내장과 온도, 통증 감각을 이제 이어주는 이제 중간 경로로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숨내는 고립로핵과 의문핵이 있는 부위로서, 이 고립로핵과 의문핵은 아까 보셨던 그 뇌신경에서 미주신경의 미주신경이 이제 내부 장기들을 컨트롤하는데, 그 고립노핵은 이제 감각핵, 의문핵은 운동핵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앞서 보셨던 그 자율신경계 구조가 말초신경과 중추신경,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부분에서 이상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기립식, 그러니까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가 갑자기 기립을 했을 때 어지럼증, 혹은 아찔하게 쓰러질 것 같은 실신 전 증상, 이런 것들을 기립에 대한 내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기립불내성이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런 기립불내성 증상이 가장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거나 좀 피로가 좀 심하다거나, 뇌운무, 우리가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머리가 맑지 못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 역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자율신경계가 그 소화기관에도 분포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복부 팽만이라든지 변비나 설사가 교대로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식후에 혈압이 저하되는 것들도 자율신경계 이상의 하나의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땀이 과하게 난다거나 땀이 좀 적게 나는 것 역시 자율신경계 이상의 증상이 될 수 있겠고, 체온 조절이 어렵다거나 잦은 갈증, 야간요 역시 자율신경 이상의 하나의 사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야 흐림, 빛 번짐, 그리고 침샘이라든지 눈물샘도 자율신경계 컨트롤을 받기 때문에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 역시 자율신경계의 이상 증상이고, 성기능 저하 역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신신경계를 침범하는 다양한 질환들이 전부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일시적 요인으로는 탈수나 감염 후 회복기, 이럴 때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현대인들이 누구나 좀 다 달고 살고 가장 좀 많이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과로와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주요한 영향으로 또 원인의 큰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 약물적인 영향이 이제 두 번째인데, 이뇨제나 이제 혈관 확장제, 파킨슨 약 등이 이제 혈압과 심박에 영향을 미쳐서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대사성 질환, 만성 질환 역시 자율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는데, 자율신경계 이상뿐만 아니라 전신 중추신경계나 말초신경계 역시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들로 당뇨나 알코올 남용, 그리고 신장 질환이나 간 질환 같은 대사성 질환이 자율신경계 이상의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초 자율신경 질환 역시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자가면역성 질환, 그러니까 자가면역성 자율신경절병증과 길랑발해 증후군, 감염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몰레큘라 미미크리 기전에 의해서 자가 면역성으로 말초신경이 이제 공격받는 이제 질환인데, 다리부터 위압감이 발생하면서 점점 위로 진행하면서 팔다리 위압감, 호흡근도 좀 떨어지고, 추후에는 자율신경계도 그 침범돼서 중환자실 신세를 질 수 있게 되는 좀 위험한 질환으로 좀 면밀히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길랑발해 증후군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루푸스, 그리고 침샘과 눈물샘을 침범하는 쇼그렌, 그리고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는 아밀로이드증 같은 희귀 질환도 말초 자율신경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중추 자율신경 질환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다계통 위축증, 파킨슨병, 루이소체 치매 이런 질환들이 중추성으로 자율신경 질환을 일으킬 수 있겠고, 이 세 가지 질환의 이제 공통된 병리 기전이 이제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특이 단백질이 신경 세포에 이제 침착되는 기전을 공통적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신경계가 이제 침범되고, 그 외에 이제 중추 자율신경계가 침범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떨림이라든지 뭐 주체 외로 증후군이라든지 뭐 보행이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증상, 무의수체 치매 같은 경우는 뭐 성격 변화라든지 인지 기능 저하 뭐 이런 증상들도 중추 자율신경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겠고, 또 주요하게 자율신경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 실신 또는 외상 위험이 크거나, 실신함으로 인해서 외상 위험이 큰 경우, 그리고 급격한 체중 감소, 그리고 혈변이나 흡변이 동반되는 경우에 바로 응급실이나 병원 진료를 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장암이라든지 내부 출혈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운전이라든지 조리, 작업할 때 어지럼이나 시야흐림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이제 집중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부 출혈도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요저류, 절박요, 그리고 체온 조절 불능, 야간 고혈압이 의심되는 경우는 중추성 자율신경 컨트롤 센터가 그 침범되는 다른 질환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진료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신경계 질환이 의심되거나 보행이나 손떨림이 보행 장애나 손떨림이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킨슨병이라든지 다계통 위축증이라든지, 그리고 인지 저하가 진행되고 뭐 자율신경 저하 동반돼서 성격 변화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심각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자가체크 일상형 설문을 통해서 내가 자율신경 저하가 있지 않나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2주간 아침 기상 후에 어지럼, 두근거림 빈도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식후에 특히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 후에 뭐 졸림이라든지 어지럼증, 심박이 증가한다 이런 일이 몇 번이 있었는지 한번 2주 동안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더운 샤워나 사우나, 그리고 장시간 서 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율신경 이상 증상들, 기립불내성 같은 증상들, 뭐 두근거림, 피로감 이런 게 좀 악화가 되는지 여부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뭐 배뇨나 배변, 수면 패턴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이 중에서 이제 2개 이상의 증상이 자주 있다고 하면은 뒤에서 이제 설명드릴 생활요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진료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자가 체크 일상 설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병원을 내원해서 자율신경계 이상에 대해서 의심이 돼서 한번 진료를 보고 싶다 해서 오신다고 하면은 그 진단을 내리는 이제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외래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플로우고요. 처음에 이제 자율신경계가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병력 청취를 해보고, 그리고 신체 검진,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 이상 여부 및 동반된 다른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겠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빈혈, 그리고 염증 수치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갑상선 기능의 저하증이라든지 혹은 항진증이 있는지, 그리고 혈당 괜찮은지,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는지 등의 이제 전신 상태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약물 목록을 점검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을 정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이 이상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신경과 전문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 기능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신경 기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사로 이 4가지 검사가 있는데, 기립경 검사, 교감 피부 반응 검사, 깊은 호흡 심박동 검사가 있고, 로컬에서 좀 흔히 이제 행해지는 심박 변이도 검사, HRV 검사도 있겠습니다. 특정 질환이 의심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사가 필요하겠는데, 중추성, 특히 이제 중추성 자율신경병
증이 의심될 때, 그리고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때, 파킨슨이라든지 뭐 다계통 위축증, 뭐 루이스체 치매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뇌 MRI, 그리고 CIT 펫 CT로 도파민 트랜스포터의 불균형이 기저에게서 보이는지 또 파킨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심장 MIBG는 다계통 위축증과 파킨슨병을 감별하기 위해서 그 심장에 분포하는 교감신경 절후의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분포 정도를 이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피부 생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밀로이드증 같이 이제 그 조직에 아밀로이드가 침착되는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필요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 이상에 대한 이제 신경과 전문 검사 중에서 이제 기립경 검사랑 고압 피부 반응 검사, 그 깊은 호흡 박동 검사랑 심박 변이도 검사, 이 네 가지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이상 검사로 기립경 검사부터 보시면은, 앉았다 일어나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이제 중력에 의한 이제 혈액 이동이 머리에 있는 혈류가 이제 아래로 이제 쏠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보통 이제 내장 혈관이나 하지 혈관으로 300에서 500cc 정도 혈류가 이제 저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립에 대한 적응 반응이 이제 우리 자율신경계가 하는 역할인데, 아드레날린 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말초 혈관을 수축해서 압력을 증가시켜서 머리로 가는 이제 혈류량을 보존을 최대한 시키고자 하고, 그리고 심박수를 증가시켜서 또 역시 머리로 가는 혈류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게 이제 자율신경계의 이제 기능인데,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기립 저혈압이든지 기립 빈맥 증후군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기립 저혈압의 이제 진단 기준은 기립 후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10mmHg 이상 저하가 됐을 때 이제 기립 저혈압을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기립 빈맥은 기립 저혈압이 없는 상태에서 기립 시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데 10분 이내에 그 맥박수가 30회 이상 증가하거나 베이스라인에 상관없이 120 이상 심박수가 증가한다면은 기립 빈맥 증후군을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립경 검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누워서 안정 시에 혈압과 맥박수를 평가를 해보고 5분 정도 그 맥박과 안정 시의 혈압을 이제 측정을 한 다음에 테이블을 70도 정도 이렇게 세웠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맥박이 오르는지를 이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옆에 이제 검사 결과 표를 하나 이제 보시면은 누워 있을 때 안정 시 수축기 혈압 110에서 108 정도, 이완기 혈압 75에서 79 정도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이제 테이블을 일으켜 세웠을 때 70도 정도로 세웠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지가, 특히 20 이상 떨어지는지를, 수축기 혈압 20 이상, 이완기 혈압 10 이상 떨어지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서 기립 저혈압은 아니겠고, 맥박수 역시 빨간색이 맥박인데 이 맥박수 역시 30 이상 오르거나 120 이상 오르지 않아서 이 검사 결과는 이제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교감신경 피부 반응 검사가 있겠습니다. 감정 각성 자극을 통해서 이제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게 되면은 땀샘의 분비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제 손과 발의 전기 전이 변화가 이제 땀 분비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를 이제 측정을 해서 교감신경의 기능을 체크를 하겠고요. 이 검사의 장점은 검사가 어렵지 않다는 점이 있는데, 단점은 자극 시의 감정 반응 정도에 따라서 재현성이 낮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 심박동 검사 또한 자율신경 기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검사고, 보통 흡기 시에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기 시에 심박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1분에 6회 정도로 숨을 천천히 깊게 쉴 때와 깊게 쉴 때 이제 흡기 시와 호기 시에 이제 심박수를 체크해서 그 비율의 이상을 이제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연령에 따른 이제 호기 시의 RR 간격, 흡기 시의 RR 간격의 이제 그 비율 정상치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흡기 시에 미닛 RR이 이제 654, 맥스 RR, 그러니까 호기 시의 RR이 이제 1112면은 이게 그 55세에서 59세에서는 이 비율이 1.04보다 크면은 정상인데
이 비율이 1.72보다 커서 이 검사 결과 역시 정상이라고 깊은 호흡 검사를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 기능을 볼 수 있는 로컬에서 가장 좀 흔하게 행해지는 검사가 이제 심박 변이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심박동 사이의 미세한 간격을 측정해서 자율신경의 균형 상태를 보는 검사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제 활동 균형을 감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팔다리에 이제 장비에 부착해서 맥파를 측정하는 굉장히 좀 간단한 검사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서 로컬에서 좀 선호하는 검사고, 이렇게 짧게 보는 검사치고는 굉장히 다양한 정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서 좀 자주 행해지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율신경계 활성도라든지 균형도라든지 스트레스 상태나 심장 안정도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HRV 검사의 이제 검사 결과지고요. 자율신경계 활성도와 부교감신경계 활성도, 그리고 전반적인 자율신경 기능 활성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환자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까지 잘 이렇게 표로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활성도라든지 균형도가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스트레스 저항도라든지 피로도, 평균 심박동수나 안정도를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로컬에서 가장 좀 흔하게 행해지는 자율신경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자율신경계 이상을 확인을 했고 진단을 했다면은 치료를 해야겠죠. 자율신경계 치료의 대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원인 교정입니다. 탈수가 있다면은 혈관의 용적을 늘려서 그 탈수를 교정해야 되겠고, 빈혈이 있으면은 그 빈혈을 교정을 해야겠죠. 또 자율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맥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은 그 약물을 다른 약물로 바꾸거나 약물을 줄이거나 약물을 좀 끊어보는 정도로 약물 교정을 해야 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저질환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가 있다면은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고요. 음주를 하고 있어서 좀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졌다 하면은 금주가 치료가 될 수 있겠고, 역시 이제 말초신경 쪽으로 이상이 있는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든지 자가면역성 자율신경 절병 같은 경우는 면역 치료를 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겠고, 중추성 자율신경 질환 앞서 보여드렸던 다계통 이축증이라든지 파킨슨, 그리고 루이 수체 치매 같은 퇴행성 자율신경 병증, 중추성 퇴행성 자율신경 병증 같은 경우는 사실 근본적인 그 원인 교정 치료, 근본적인 치료가 아직까지는 이제 현대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각각의 증상에 맞춰서 대증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생활요법 패키지를 스스로 실천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분이라든지 염분을 보충해서 혈관 내 용적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립 어지럼증이라든지 기립 불내성을 좀 극복을 해볼 수가 있겠고, 하지 압박으로 혈류량이 그 다리나 복부로 저하되는 거를, 저류되는 거를 이제 머리 쪽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수면 안정화라든지 영양 보충으로 전반적인 자율신경계의 회복을 노리는 것도 중요한 생활요법 패키지로서의 치료가 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 운동 재조건화도 증상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누운 자세에서 일어날 때 미리 이제 다리에 힘을 줘서 머리 쪽으로 그 다리 근육 힘으로 이제 하지로 저류됐던 이제 혈류량을 위쪽으로 이제 보내는 쪽으로 이제 힘을 줘서 그 이후에 이제 직립 운동을 해서 최대한 이제 기립 불내성 증상을 좀 완화해 볼 수가 있는 운동 재조건화도 중요한 치료의 하나의 방향이 될 수가 있겠고요. 필요시에는 이제 증상에 맞춰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기립 빈맥 증후군이라든지 식후 저혈압 등의 이제 증상에 맞춰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증상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신이라든지 기립 저혈압이 있을 경우에 첫 번째로는 유발 요인 교정, 앞서 말씀드렸던 약물과 빈혈이 대표적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교정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덥고 습한 환경, 사우나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피해 주는 게 탈수를 예방하고, 그리고 혈관이 이완돼서 머리 쪽 혈류량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좀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주는 혈관 확장 효과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금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하루에 1.5에서 2.5리터 정도의 이제 수분 섭취가 필요하겠고, 이를 통해서 혈관 내 용적을 증가해서 혈류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 서 있을 경우에는 다리를 꼬거나 발끝으로 서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리와 아랫배를 조여주는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서 기립 저혈압 있을 경우에 15에서 20mm Hg 정도로 혈압을 올리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오전 중에 소량의 카페인이 좀 혈압을 올려서 그런 기립 불내성 증상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건 좀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카페인이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이제 위장관 장애 관리에 대해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게 좀 유리하겠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당음료는 식후에 이제 졸림이라든지 어지럼증, 그리고 또 그 혈당 스파이크로 인한 그런 자율신경계 이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소화불량이라든지 위마비가 심할 경우에는 지방과 섬유질 섭취를 줄이고 영양분을 이제 갈아서 섭취하는 거를 권고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증상이 아주 심할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고, 갈아서 섭취하는 경우에는 영양소별 하루 권장량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잘 유의해서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변비에 대해서도 원인 유발 요인을 먼저 찾아서 제거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증상 조절을 위한 일반적인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배뇨 장애 관리입니다. 방광에서 이제 소변을 잘 배출시켜야 그쪽에 이제 저류되는 소변이 없으면서 그 요로감염을 막을 수 있겠죠. 이 요로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시간마다 자발 배뇨를 하도록 교육하는 게 필요하겠고, 배뇨가 힘든 경우에는 도뇨관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절박뇨라든지 비뇨라든지 야간요 증상에 대해서는 진료 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증상에 따른 대증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위의 것들을 이제 종합한 하루 루틴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기상 전에 간단한 다리 운동 후에 머리로 좀 이제 하루 잠자는 동안에 저류되어 있던 혈류를 머리 쪽으로 이제 보내면서 천천히 앉았다가 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다리 운동이라고 하면은 허벅지에 잠깐 힘을 주거나 종아리에 좀 힘을 주거나, 그리고 좀 앉아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사이클 타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보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외에 이제 식사 외에 물 한 500에서 한 1000cc 정도 간단한 이제 물병을 들고 다닌다거나, 개인 물을 이렇게 소장해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짭짤한 간식을 이제 소량 들고 다니면서 섭취하는 것도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든지 기립 저혈압이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 이제 장시간 서 있을 때는 다리를 꼬고 있거나 종아리를 펌핑하는, 예를 들면 까치발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복부나 다리를 이렇게 손으로 압박하는 것도 그 저류된 그 하지 정맥류라든지, 그리고 혈액의 저류를 이렇게 좀 풀어줘서 위로 이제 머리 쪽으로 이제 혈류를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녁에는 뜨거운 목욕이나 과음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취침 전 2-3시간 내에는 승합제를 피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승합제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 치료를 위해서 쓸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면 시에도 또 중요하게 또 작용할 수 있는 게, 침상 머리를 10도에서 20도 정도 이제 거상하면서 이렇게 수면을 취할 경우에 야간 고혈압이라든지 야뇨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율신경계의 이상에 대해서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하루루틴 시저 팁을 수행함에도 또 여러 가지 관리 팁을 실천함에도 증상이 지속된다 하면은 결국에는 약물적 치료를 해야 되겠고, 사실 신경과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뭐 기립 빈맥 증후군으로 내원한 환자분들의 경우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내원한 거겠죠. 그럴 경우에 이제 바로 약물 치료를, 일단은 하루 루틴 그 팁을 알려드린 후에 약물 치료를 해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바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 내 용적 저하가 의심될 때 이제 플루드로코르티손이라는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제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젊은 여성 그 환자분들 중에 굉장히 좀 마르고 또 자주 좀 기립성 어지럼증이라든지 좀 실신할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런 환자분들 좀 막상 뭐 자율신경계 검사를 해봤을 때 기립성 저혈압도 확인이 안 되고 기립 빈맥 증후군도 없고 HRV 검사에서 크게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지 않는데도 증상 호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환자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베이스라인에 기저 혈압 수치가 좀 굉장히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혈관 내 용적 저하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플루드로코르티손을 써보는 게 좀 효과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플루드로코르티손은 이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 저하됐을 때 좀 하나의 이제 치료 옵션인데, 신장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를 해서 혈관 내 용적을 이제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혈압을 좀 이렇게 상승시키는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약물이고, 좀 주의해야 할 점은 수분을 저류시키기 때문에 부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저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 좀 유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 확인이 됐을 때는 미국 FDA에서 승인된 1차 치료약제 미도드린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미도드린은 선택 알파-1 아드레날린 작용제로서 말초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올리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의 효과적인 치료기는 한데 치료 효과가 플루드로코르티손만큼 작용 시간이 길진 않아서 최대 3시간 정도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복용을 해야겠고요. 필요시에 약을 복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녁 너무 늦은 시간에 복용하게 될 경우에 야간 고혈압이라든지 또 수면을 좀 방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취침 3시간 이내에는 복용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기립성 빈맥 증후군에 대해서는 이바브라딘이라든지 저용량 베타 차단제 등을 사용해서 동방결절에서 그 심방 과방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심장 리듬이 이제 빨라지는 거를 이렇게 좀 천천히 뛰게끔 해볼 수가 있는데, 저용량 베타 차단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 약제로도 이제 사용되는 만큼 혈압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압에 좀 주의가 필요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추성 자율신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택적 세로토닌, 노레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가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겠고, 다계통 위축증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좀 무드 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NRI 계열 약제가 좋은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겠고, 또 노르에피네프린이 그 신경 그 말단에서 오래 머물게 되면은 혈관 수축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노려서 혈압을 좀 올려서 기립성 증상들을 좀 완화해 보는 효과도 같이 노릴 수 있어서 중추성 자율신경 이상이 있을 때는 SNRI가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위마비 증상이 있을 때는 메토클라프라마이드랑 그다음에 돈페리돈 같은 위장관 운동 촉진제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 메토클라프라마이드랑 돈페리돈이 말초에서는 도파민을 차단을 해서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서 위 운동을 촉진함으로 인해서 위 마비를 해소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치료약이기는 하지만, 중추성으로 작용할 경우에 기저에게 도파민 차단 효과가 수체외로 증후군을 발생할 수가 있거나 또 파킨슨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메토클라프라마이드 같은 경우는 그런 파킨슨 증상이라든지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 다계통 위축증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질환이 있을 때는 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유의해야 되겠는데, 돈페리돈은 혈관
뇌혈관 장벽을 투과하는 게 맥토클라파라마이드만큼은 세지는 않기 때문에 돈페리돈은 사용을 해볼 수는 있겠고요. 대신 돈페리돈 같은 경우는 그 부정맥이 있을 경우에 심장에 좀 QT 연장으로 인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사용할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뇨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베타네콜이라든지 알파 차단제 독사조신을 사용해 볼 수가 있겠고, 베타네콜은 방광에 분포한 부교감 신경의 활성을 촉진을 해서 방광을 수축시켜서 배뇨를 촉진하는 이런 효과로 작용을 할 수 있겠고, 알파 차단제 독사조신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이기도 한데 요도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좀 배뇨를 촉진하는 이런 효과로서 배뇨 장애를 좀 해소하는 효과적인 약물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증상에 맞춰서 자율신경 이상을 대중적으로 치료하는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 외의 치료, 이제 오프라벨로 이제 치료되는데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치료가 이제 교과서적인 그 근거가 이제 확실히 확보된 치료였다고 하면은 이 뒤에 보여드리는 이 치료 같은 경우는 임상에서 사용은 하는데 아직 근거가 충분하게 앞에 치료처럼 확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종종 사용하는 이제 치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중에 이제 토피소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신경의 이제 불균형을 좀 안정화하는데 이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벤조디아제핀 이 약 자체가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이제 가바라는 신경을 좀 활성화시키는 이제 약제인데, 이게 항불안이라든지 항긴장 효과가 있고 또 우울증에도 이제 치료제로 이제 사용하는데, 이런 그 신경의 이제 과흥분을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치료제인데, 토피소판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에 이제 벤조디아제핀의 이제 일반적인 그 효과가 이제 진정 효과가 있어서 좀 졸리거나 이런 증상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토피소팜은 그런 진정작용이 좀 다른 벤조디아제핀 계열에 비해서는 좀 덜하면서 자율신경계를 좀 안정하는 효과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좀 효과가 있어서 임상에서는 좀 사용하는 약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인 이제 피리도스티그민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제 교감신경절이라든지 부교감신경절에서 이제 주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인데, 이 아세틸콜린이 조금 더 신경 연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서 신경을 조금 더 활성을 높여주는 이런 효과를 기대해서 원래는 중증 근무력증을 좀 개선하는 그 약제이지만 자율신경 이상에도 트라이를 해볼 수는 있는 약제고요. 그리고 최근에 로컬 의원, 뭐 통증의학과라든지 뭐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자율신경 주사로 좀 널리 행해지는 스네피 주사도 오프라벨로 행해지는 좀 많은 치료기는 한데, 스네피 주사가 이제 심팩테틱 널브 엔트레먼트 포인트 인젝션,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교감신경 포착 부위 주사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인 이론은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흉추부에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척추 곁에서 이제 연접을 하는데, 그 연접하기 전까지 이제 신경절전, 신경섬유가 척추 주위의 여러 근육들, 뭐 기립근이라든지 그다음에 다혈근이라든지 이런 그 근육들에 의해서 이런 근육들이 아무래도 이제 생활을 하고 또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또 뻣뻣해지고 좀 많이 이게 압박이 되는데, 이 압박을 이제 주사로서 근육의 압박을 좀 마비제라든지 뭐 그냥 일반적인 생리신경수로 주사를 해서 풀어주면은 교감신경의 이제 포착이 풀리면서 이제 교감신경의 활성이 좀 완화되고 자율신경 기능이 뭐 좋아진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 같고요. 찾아봤는데 케이스 리포트 정도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무작위 대조 연구나 코호트 같은 근거 수준이 높은 논문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많이 사용은 되고 있어서 좀 더 치료 효과는 좀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율신경계 개선을 위한 관리법은 있을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율신경 이상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자율신경 이상에 대해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약을 언제까지 이제 먹어야 되느냐, 어, 자율신경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데 자율신경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자율신경계를 쉬게 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자율신경계를 회복시키면은 자율신경 기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컨디션이 올라가면은 자율신경계도 회복이 되는 거겠죠. 뻔한 얘기긴 한데 참 이게 실천이 바쁜 현대 생활, 현대 사회에서 그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논문, 과거 논문도 그렇고 요즘 논문도 그렇고 꾸준히 얘기하는 게 안전하고 점진적인 꾸준한 운동이 자율신경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24년도에 발표된 논문 중에서 존투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강조한 논문이 있었는데 주 5회 하루 30분에서 45분 이상 심박수의 한 60에서 70%,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대략적으로 이제 가볍게 뛰면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말을 할 정도의 맥박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운동을 12주 이상 할 경우에 아까 보셨던 이제 심박 변이도 검사에서 유의미한 자율신경계 기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논문이 있었고요. 이런 그 존투 유산소 운동을 이제 꾸준히 주 5회 이상 하게 될 경우에 자율신경의 궁극적인 강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력하는 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을 하게 되면은 하체 근육이 저류된 혈류량을 쥐어짜서 머리를 올려서 그런 기립성 저압이라든지 다른 여러 그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또 4-6 호흡법이라고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또 1, 2, 3, 4, 5, 6 천천히 숨을 내쉬는 이 호흡법도 자율신경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에서 10분 동안 이렇게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호흡에만 이게 집중하는 것. 이게 바른 자세에서 안정시하면 이게 곧 명상이 되겠죠. 이렇게 또 호흡을 하면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되니까 복식 호흡도 되겠고요. 이런 복식 호흡과 명상으로 점진적 이완 효과를 통해서 교감신경의 과흥분을 낮출 수가 있겠고, 이를 매일 이제 취침 전에 루틴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수면의 질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서 궁극적으로 자율신경계 기능을 회복하고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명에 대한 치료에서도 이제 명상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명상의 효과가 그때는 이제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하고 또 심피질 두께를 증가시키고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신경계도 이렇게 향상시켜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하루에 5에서 10분 투자로 이렇게 좋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명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은 참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도를 걷는 삶,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자율신경계 궁극적인 개선에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참으로 좀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서 또 스트레스 때문에 항상 교감신경이 이렇게 과활성화되어 있고 예민한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경쟁에 치여서 의욕을 잃고 너무 이렇게 깔아져 있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둘 다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이게 둘 다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으면 궁극적으로 이제 자율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힘든 그 현대 사회에서의 이제 삶 속에서도 좀 안정을 취하고 또 이완을 할 수 있는 시간 한 5에서 10분 수면 전이라도 이렇게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너무 깔아지고 기운이 없더라도 좀 기운을 내서 하루에 한 30분만이라도 존투 유산소 운동 좀 가벼운 정도로 좀 대화하면서 뛸 수 있을 정도로
주 5회 정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면은 중도를 걷는 삶을 실천할 수가 있겠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6대4나 5대5, 4대6 정도의 밸런스가 가장 좀 건강하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런 자율신경계 개선을 위한 관리법을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계속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데 병원 가면 아무 이상 없다네요. 자율신경 때문일 수도 있나요? 예, 이애니님이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것들, 브레인 포그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피로 증상들도 자율신경이 이제 기능이 좀 떨어졌을 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제 기능에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증상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미소 0215님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스로 뇌신경이 막혀서 증상이 나타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꾸준히 먹는데 도움되는 영양제 추천 부탁드립니다. 영양제 추천은 사실 이제 그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볼 때 좀 많이 질문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종합 비타민제 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B라든지 비타민 C도 항산화 효과, 그리고 비타민 B가 이제 신경을 좀 보호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햇빛의 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겠는데, 비타민 D는 이제 피부에서 이제 햇빛을 쬐일 경우에 이제 콜레스테롤로부터 이제 합성되는 중요한 비타민으로서 이제 칼슘의 이제 혈중 농도라든지 이제 칼슘의 이제 흡수 중요한 관여를 하는데,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율신경계 쪽으로도 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타민 D를 이제 경구로 복용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3개월마다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름나기 중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더위나 추위에 유독 민감한데 자율신경 조절이랑 관련이 있나요? 네, 그렇죠. 더위나 추위에 대해서 외부의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게 이제 자율신경의 이제 중요한 역할인데, 더위나 추위에 유독 민감하다고 하면은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한번 진료를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단순히 더위나 추위에 민감하다고 해서 자율신경 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동반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신경 이상 증상, 대표적으로 기립불내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추위를 많이 탄다든가, 또 혹은 이제 또 그 상황에 맞지 않게 땀이 잘 안 난다든가, 또 땀이 과도하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진료를 보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오영도님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땀이 잘 안 나는데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일 수 있군요. 검사 받아봐야 할까요? 예, 검사를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땀 분비 검사,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교감 땀 분비 검사 등을 좀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긴턱 사슴님 질문입니다. 85세 어머님이 어지럼증과 숨이 많이 차셔서 심장, 호흡기, 신경과 등 대학병원을 돌며 검사를 해도 뾰족한 병명을 못 찾았고 기립성 저혈압증으로 어지럼증이 있는 것 같다 하여 미드론 정을 3주 정도 복용하였는데 차도가 없었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쌤이 자율신경계 문제가 있어도 이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여 어머니는 여전히 힘들어 하십니다. 현재 복용하는 약은 없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은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미드론을 처방한 거는 적절한 처방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대증적인 치료이죠. 이제 기립성 저혈압을 발생하면은 이제 실신이라든지 실신 전 증상이라든지 일상생활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말초 혈관을 이제 수축을 해서 이제 혈압을 올려서 기립성 저혈압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85세에 전반적인 이제 신경계 기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시다고 하면은 사실 좀 답답한 마음이죠. 이제 그
진료를 보신 이제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의 답답한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제가 끝에 이제 근본적으로 자율신경계 기능을 회복하는 게 심폐근력이라든지 이런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85세시면은 이제 거동도 힘드시고 관절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동반된 다른 문제들이 아마 많으시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자율신경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율신경계뿐만 아니라 이제 신경계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뭐 비타민 B12 성분이라든지 좀 같이 좀 드리면서 외래에서 그래도 좀 그 의욕을 북돋아 드리는 방향으로 좀 운동을 좀 권유 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영도님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리고 상체는 더운데 하체는 얼음 덩어리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자율신경계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자율신경계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이런 것들도 자율신경계 문제일 수 있죠. 자율신경계 검사를 받으려면은 신경과 오셔서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진을 통해서 다른 이상이 있는지, 어떤 자율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질환이 있는지를 이제 스크리닝을 쭉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자율신경계 실제로 이상 정도가, 기능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립성 저혈압 관련된 기립경 검사라든지, 그리고 교감신경 피부 반응 검사라든지, 그리고 그 심박동 관련된 HRV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하하호호 제이님 질문 받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로 분멸증이 올 수 있나요? 언제부터인가 입면 시간도 길어지고 자다가 땀이 흠뻑 젖고 계속 깹니다. 아직 30대 후반인데 꼭 갱년기 증상 같네요. 검사는 무슨 과에서 하나요? 자율신경 실조 증상으로 불면증이 올 수가 있겠죠. 그 수면을 취하는 것도 자율신경의 중요한 기능일 수 있겠고, 이제 부교감 신경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수면 편안해지면서 이제 수면을 취하게 되는데, 자다가 땀이 흠뻑 젖고 계속 깬다 이런 것들도 자율신경계 이상의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겠죠. 땀 분비도 이제 자율신경계가 하고, 계속 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야간류인데, 이것도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일 수 있습니다. 30대 후반인데 벌써 이제 갱년기일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또 이제 현대 사회에서 또 스트레스라든지 과로하고 피로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증상이 좀 유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좀 흔하게 외래에서 많이 보는 케이스들이 피로나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자율신경 그 저하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쉬셔야 됩니다. 쉬시고 영양 섭취 충분히 하시고 적당히 이렇게 시간 내서 운동해서 회복되면은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하루 루틴 팁이라든지 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그래도 이상이 있다 하시면은 신경과로 오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율신경 기능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해보고 자율신경 이상에 대한 그런 치료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건강 찾는 김영사님 질문 보겠습니다. 50대 초반 여성이고 얼굴이 갑자기 달아오르거나 식은땀이 나요. 갱년기 증상인 줄 알았는데 자율신경 문제랑 구별할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갱년기 증상일 수 있는데, 이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문제일 수 있겠죠. 이제 갱년기로 인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은 역시 자율신경계 쪽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같이 보게 됩니다. 이제 갱년기로 이제 호르몬 관련된 치료를 해보고, 그럼에도 이제 자율신경계 증상, 얼굴이 달아오른다던가, 좀 기립성으로 어지럼증이 있다든가, 또 땀 분비에 이상이 있다던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신경계 문제를 확인을 해보고 대증적인 치료로 좀 일상생활에 너무 이렇게 불편함이 없게끔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예, 이렇게 질문들이 참 많아서 다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또 추후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자율신경계와 그 이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좀 광범위한 내용을 다 다뤄봤는데, 사실 자율신경계 이상 증상 자체도 굉장히 좀 광범위하고 자율신경계가 전신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드릴 말씀이 참 많긴 합니다만 짧은 시간 내에 좀 컴팩트하게 다뤄보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